지독한 폭풍우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킬 듯 단 비바람이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번뜩였고 도시의 불빛들은 멀리서 아른거렸다. 이 집은 강지훈의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한유진에게는 그저 차갑고 거대한 유리 상자에 불과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은 온기가 없었고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가구들은 텅 빈 공간의 공허함만을 강조했다.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난초 화분에서 풍기는 짙은 향기조차 오늘 밤은 유독 역겹게 느껴졌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오늘 밤의 기다림은 유독 스산하고 불길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진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25살의 그녀는 누가 보아도 눈부신 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젊은 CEO 강지훈과 결혼한 것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화려한 성의 꼭대기층이 얼마나 외롭고 차가운 감옥인지. 그녀는 이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자신의 진짜 신분, 막대한 부, 그리고 그녀를 아끼는 가족까지도 오직 사랑이라 믿었던 한 남자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고 이제는 재만 남은 듯하랬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유진의 심장이 반사적으로 쿵 내려앉았다. 희망 반, 두려움 반, 늘씬하고 훤칠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 강지훈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은 그는 30대의 야망 넘치는 남자의 매력을 물씬 풍겼다. 그는 성공에 취해 있었고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잘생긴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가구처럼 혹은 값비싼 장식품처럼 대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서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나타나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렸다. 짙은 화장과 강렬한 향수 냄새. 오소연이었다. 지훈의 회사에서 일하는 비서라고만 알고 있었던 여자. 그녀는 유진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졌다. 노골적이고 대담했으며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펜트하우스 내부를 승리자의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창가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제 여긴 내 자리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아내에 대한 완벽한 모욕이자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막연하게 두려워해왔지만 그것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닥칠 줄은 몰랐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아팠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두 주먹을 말아쥔 채 그들의 뻔뻔한 등장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거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지훈은 아내의 충격받은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을 지나쳐 곧장 바로 향하더니 비싼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또 기다렸나 한유진 씨.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보다시피 상황이 좀 변했어.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다. 마치 유진이 이 집의 하녀라도 되는 듯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서연 씨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하고 단호했다. 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극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고급 벨벳 소파에 요염하게 기대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머, 오빠. 이 집 인테리어 너무 칙칙하지 않아? 유진 씨 취향인가? 정말 센스가 없네. 그녀는 대놓고 유진을 비웃으며 손톱을 매만졌다. 우리가 새로 싹 바꿔야겠어. 안 그래, 자기야. 그녀가 지훈에게 교태를 부리자 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그들의 역겨운 행태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위스키 잔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마저 어렸다. 솔직히 말하지, 난 이제 당신한테 질렸어. 그는 자신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유진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난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내 곁에는 나에게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해. 당신처럼 그저 예쁘기만 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는 유진의 배경 없음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고아 출신이라는 그녀의 약점을 그는 결혼 생활 내내 무시하고 경멸하는 무기로 사용해왔다. 그의 잔인한 독설은 계속되었다. 당신은 내 사교 모임에 나가서도 그저 병풍처럼 서 있기만 했지. 내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줬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그저 내 성공에 기생하는 존재일 뿐이었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유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대비시켰다. 서연 씨는 달라. 그녀는 내 야망을 이해하고 내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여자야. 당신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서연은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유진에게 승리의 미소를 보냈다. 마침내 지훈은 자신의 고급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하얀 봉투가 유진의 앞으로 미끄러졌다. 이혼 서류야. 그가 차갑게 선언했다.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당신도 사인해. 그는 유진이 충격에 무너져 내리고 매달리며 울부짖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그림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잔인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관대한 제안이라며 위자료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일산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현금 조금. 당신 같은 고아 출신에게는 과분한 돈이지. 내 아내로 몇 년간 편하게 살았던 대가라고 생각해. 그 액수는 지훈의 재산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의 푼돈이었지만 그는 마치 자선사업가라도 된 듯 거들먹거렸다. 그는 유진이 그 돈에 감지덕지하며 물러나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민낯이 너무나도 추악해서 오히려 분노가 슬픔을 압도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전리품으로 순종적인 아내로 그녀를 소유했을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냉기와 심연을 알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눈물도, 애원도, 분노의 폭발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고요하고 차가운 시선. 뭐야, 할 말 없어 당장 사인해. 그가 초조하게 소리쳤다. 난 오늘 밤 당장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으니까 내일 당장 서연 씨가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야.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재확인하듯 서연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서류에 손대지 않았다. 펜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을 조롱하는 두 남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우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현관벽에 걸려있던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입었던 낡은 트렌치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가져가는 물건이었다. 다른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폭풍우 소리가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바람에 팔랑거렸다. 유진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강지훈, 그녀는 떨지 않았다. 당신,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것은 협박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정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서늘한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후회, 내가 천만에, 난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 그가 조롱했다. 오서연도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꼴 좀 봐. 갈 데는 있고 얼른 꺼져. 거지 주제에.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복도 밖으로 몸을 돌렸다. 육중한 펜트하우스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의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 안에서는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끝났어. 자기야,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하여. 오서연이 환호성을 질렀고 강지훈은 그녀를 들어 올려 격렬하게 키스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어떤 존재를 적으로 돌렸는지, 자신들의 발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승리의 환희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밟고 건물 밖으로 나섰다. 세찬 비바람이 즉시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얇은 트렌치코트만으로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배신감에 사무친 뜨거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차가운 빛 속에 씻겨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강지훈, 이제 시작이야. 차가운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불 꺼진 명품 매장의 쇼윈도 앞을 한유진은 목적 없이 걷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흠뻑 젖은 트렌치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도시의 미아처럼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빗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가 툭 떨어졌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심장에서부터 차오르는 지독한 한기였다. 강지훈의 잔인한 목소리와 오서연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3년 전 이 남자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진짜 이름, 한유진. 대한민국 재계 10위권에 빛나는 유신그룹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재벌가의 위선과 정략 결혼의 굴레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패기 넘치고 야망 가득한 스타트업 CEO 강지훈을 만났다. 그는 유진의 배경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갤러리 큐레이터, 물론 유신문화재단 소속이었지만 로이라는 아름답지만 가진 것 없는 고아라고 믿었다.
유진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의 돈이나 배경이 아닌 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밤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멈춰서서 비에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을 감자 3년 전 아버지와의 격렬했던 다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유신그룹의 거대한 서재. 늘 인자했지만 그날만큼은 무섭도록 노했던 아버지 한태준 회장의 얼굴. 유진아, 그 남자는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야망만 가득할 뿐 너를 향한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지. 그것이 내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 그 시험에서 탈락할 게다. 유진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려는 재벌가의 오만함이라 치부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는 달라요. 그는 절 사랑해요. 제가 유신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서요. 유진은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와 유신그룹의 상속녀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강지훈에게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랐다고 거짓말했다. 그녀는 그와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꿈꿨다. 결혼 후 그녀는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가 경멸했던 쓸모없는 병풍이 되기 위해 그녀는 유신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온 혹독한 경영 수업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의 헌신이 그에게는 무능함으로 비쳤다는 사실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뿐이었고 그마저도 더 어리고 노골적인 오서연의 매력에 밀려나자 가차없이 버려졌다. 강지훈은 그녀가 고아 출신이었기에 감히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가련한 존재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잔인하게 그녀를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쓴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그 열쇠를 강지훈의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비참함과 분노가 뒤엉켜 속이 울렁거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가락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다. 서울 중심부에 우뚝 솟은 6성급 호텔, 더 유신 플라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유신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생쥐꼴인 자신을 보며 망설였다.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뛰쳐나갔던 오만한 딸의 실패한 모습.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거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과 오서연의 승리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초라한 행사에게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타고난 기품이 서려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백단향이 그녀를 감쌌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호텔 직원이 그녀를 보고 놀라 다가왔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직원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그를 지나쳐 로비 한쪽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은 모두 펜트하우스에 두고 나왔지만 단 하나의 번호는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기계음처럼 감정 없는 그러나 언제나처럼 신속한 목소리.
네, 김비서입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김비서님.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살짝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저예요. 유진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놀라움이나 당황이 아닌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짧고 밀도 높은 침묵이었다. 아가씨.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어디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즉시 평소의 냉철함으로 돌아왔다. 유신 플라자 호텔 로비예요. 유진이 짧게 답했다. 5분 안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왜 이 시간에, 왜 그런 곳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즉각적으로 행동할 뿐이었다. 그것이 유신그룹 회장 비서실장 김진혁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로비의 푹신한 벨벳 의자에 주저앉았다. 호텔 직원들이 멀리서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녀에게 다가오지는 못했다. 김 비서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호텔의 유리문 밖으로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번호판조차 없는 방탄 처리가 된 특수 제작 마이바흐. 유신그룹 회장 일가만이 이용하는 차였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입은 김 비서가 조수석에서 내렸다. 그는 50대 중반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거대한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흠뻑 젖은 유진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앞에 멈춰 서서 마치 그녀가 왕관이라도 쓰고 있는데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호텔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초라한 여인이 유신그룹에 실종되었던 외동딸이라니. 김 비서는 유진의 어깨에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팔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진, 유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김 비서는 그녀를 부축하여 마이바흐의 뒷문으로 안내했다. 그가 문을 열자 따뜻하고 안락한 가죽 시트에 온기가 느껴졌다. 유진은 채 올라탔다. 그녀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였다. 김 비서가 문을 닫기 전 유진이 그를 불렀다. 김 비서님, 네 아가씨. 아버지는 주무시나요? 김 비서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아가씨가 돌아오실 이 시간 전에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닫았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는 외부의 모든 소음과 폭풍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버린 고아 한유진은 저 빗속에 남겨두었다. 이제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은 유신그룹의 한유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의 실현이었다. 마이바흐는 빗줄기를 가르며 서울의 잠든 거리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차 안은 방음 처리가 완벽해. 바깥에 거센 폭풍우 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렸다.
젖은 트렌치코트에서 스며 나온 한기가 고급 캐시미어 담요의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렸다. 유진은 김 비서가 건넨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그러나 한시도 잊은 적 없던 풍경.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화려함을 넘어 서울의 가장 은밀하고도 견고한 성체로 향하는 길이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과시적인 성공의 상징이라면 이곳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요새였다. 차는 높이 솟은 담벼락과 마주했다. 현대적인 디자인이지만 그 위압감은 중세의 성벽과도 같았다. 김 비서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자 육중한 강철대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그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하게 조경된 거대한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 유신그룹 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한국 전통 건축의 미와 현대 건축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권력의 중심지였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서자 유니폼을 입은 사용인들이 이미 두 줄로 도열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훈련된 무표정으로 돌아와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유진은 차에서 내렸다. 3년 전 사랑의 눈이 멀어 이 문을 박차고 나갔던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남편에게 쫓겨난 비참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그 눈빛에서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냉철한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현관 로비를 가로질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위로 부서진 빛을 쏟아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3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재의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짙은 시가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재는 거대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 가죽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유신그룹의 총수 한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김 비서의 말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딸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파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제국을 호령하는 사자처럼 형형했다. 그의 시선이 흠뻑 젖은 딸의 모습에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감히 더럽힌 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재 안의 공기가 그의 분노로 인해 얼어붙는 듯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참혹한 배신을. 한태준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당장 에스텍, 강지훈 그놈 회사, 관련된 모든 자료 30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 그리고 우리 쪽 금융팀 전부 소집해. 날이 밝는 대로 에스텍의 주식을 전부 매집한다. 신용대출, 투자금, 전부 회수해. 그놈이 숨쉬는 공기까지 다 사들여서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쯤엔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당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이 유신그룹이 적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질식시키는 것. 김 비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던 찰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재의 팽팽한 긴장감을 단숨에 갈랐다. 아니요, 아버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한태준 회장조차 멈칫하게 만들었다. 한 회장이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사랑을 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던 유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지 마세요. 유진이 천천히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젖은 코트 자락이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물기를 끌었다. 아버지. 유진은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번개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남자는 제가 가진 것 없는 고아라서 절 버렸어요. 제가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에 감히 저를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 조각을 삼킨 듯 냉랭했다. 그런 그를 하루아침에 파산시킨다면 그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혹은 거대한 세력에게 잘못 걸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는 절대로 자기가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유진은 숨을 골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냉철했다. 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해요. 하지만 한 번에 빼앗는 건 너무 자비로워요.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한태준 회장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저는 그가 가진 오만함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낼 거예요.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 그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제야 자신이 버린 여자가 누구였는지 깨닫게 할 거예요. 한태준 회장은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무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자부심을 느꼈다. 3년간의 고통이 딸을 유약한 공주에서 냉혹한 여왕으로 단련시켰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깟 에스텍 따위는 내 장난감으로도 부족하지.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유신그룹의 모든 자원을 내게 주겠다. 법무팀, 전략기획실, 자금팀.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누구든 가져다 써라. 그는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김 비서, 방금 명령은 취소한다. 에스텍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한다. 대신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한유진 상무를 유신그룹 전략기획실 총괄 본부장으로 발령한다.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한 본부장에게 일임한다. 이것은 내 직속 명령이다. 한 본부장의 지시는 곧 나의 지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강지훈, 그는 자신이 감히 사자의 수염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사자의 심장을 짓밟으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태준 회장은 서재 한쪽에 있는 비밀바를 열어 가장 귀한 콘약 2잔을 따랐다. 그는 한 잔을 유진에게 건넸다. 3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유신의 후계자가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딸아. 유진은 잔을 받아들었다. 독한 콘약이 그녀의 차가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불길이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동시에 복수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불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맹렬했던 폭풍우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지훈을 향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다음 날 아침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최상층에 위치한 유신그룹 전략기획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난 3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심지어 존재조차 잊혔던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 그룹의 핵심 브레인인 전략기획실 총괄본부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임원들은 수근거렸다. 재벌가의 철없는 딸이 경영놀이라도 하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인사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 대부분은 한유진을 그저 비운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유약한 아가씨 정도로만 기억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회의적인 시선과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상대를 압도하는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백전노장의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권위와 냉철한 지성만이 번뜩였다.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대한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 오늘부로 전략기획실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구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거대한 스크린에 한 기업의 로고를 띄워갔다. 에스테크, 강지훈의 회사였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에스테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유망 IT 기업이었지만 유신그룹의 규모에 비하면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였다. 유진은 곧바로 그룹 내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기업 정보팀, Corporate Intelligence를 소집했다. 유신그룹의 정보팀은 국가정보원 못지않은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을 자랑하는 회장의 직속 부대였다. 유진은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지금부터 에스테크와 대표이사 강지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읍니다. 재무상태, 개인 금융거래, 통신기록, 평판조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어도 좋습니다. 24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남자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파헤쳐 오세요. 정보팀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유신그룹의 데이터 센터는 에스텍의 방화벽을 우회하고 강지훈과 관련된 모든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작전실 중앙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정보 분석 능력은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어릴 적부터 혹독하게 가르친 제왕학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쓸모없는 아내로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이 감각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습관,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예상대로였다. 강지훈은 회사의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다. 여기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보세요. 유진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이었다. 강지훈은 에스텍의 핵심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이 회사들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분석관의 보고에 유진은 냉소를 머금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보팀은 그 자금이 다시 세탁되어 오서연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 매입, 수억 원대의 명품 쇼핑, 그리고 리스 차량 구매에 사용된 내역을 찾아냈다. 그 여자에게 쏟아부은 돈이군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횡령 자금의 더 큰 부분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마카오, 그리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한 분석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강지훈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유진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 그렇게 서둘러 자신을 내쫓고 이혼하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오서연과의 불륜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절박했다. 밑빠진 독처럼 불어나는 도박 빚과 오서연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에스텍의 공급만으로는 부족해진 것이다. 그는 더 큰 한탕을 노리고 있었다. 유진은 시선을 돌려 에스텍의 최근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M&A, 넥스텍, 인수건이군요. 넥스텍은 차세대 보안 기술을 보유한 작은 벤처기업이었지만 곧 있을 정부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이었다. 강지훈은 에스텍의 사활을 걸고 이 M&A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는 이 인수를 통해 정부 사업을 따내고 그 계약금을 이용해 자신의 모든 재정적 구멍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그가 이 M&A를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떠들고 다녔죠. 유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파멸 직전의 절박함으로 이 M&A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넥스텍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강지훈은 에스텍의 남은 현금과 미래 수익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켰고, 결정적으로 퀀텀 벤처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가 무산되면 M&A는 즉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퀀텀 벤처 캐피털. 김 비서님. 유진이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불렀다. 이 벤처 캐피털의 지분 구조를 확인해 주세요. 유신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김 비서의 확인은 신속했다. 아가씨, 정확하십니다. 퀀텀 벤처 캐피털의 최대 주주는 유신 캐피털의 자회사인 Y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자금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치명적인 약점. 강지훈은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그 동아줄이 자신이 버린 아내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유신의 돈으로 유신이 인수한 회사를 다시 인수하려는 우스꽝스러운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전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모든 비밀, 그의 탐욕, 불법 행위, 그리고 절박함이 거미줄처럼 얽혀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판을 짜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유진이 내려다보는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버지가 하려 했던 것처럼 에스테크를 무자비하게 짓밟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 시끄럽고 강지훈에게 거대한 적이라는 핑계거리를 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조용하고 더 우아하며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정보팀은 강지훈의 횡령과 도박 관련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게 보고하세요. 법무팀은 고소장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지시를 내렸다. 임원들과 분석관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유진은 스크린 속 강지훈의 오만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YSC 인베스트먼트 측에 연락하세요. 넥스텍 M&A건에 대한 투자금 지원을 전면 보류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것은 강지훈의 세계를 무너뜨릴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가 딛고 선 사다리를 치워버릴 겁니다. 강지훈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짐을 벗어 던졌고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새롭고 매력적인 파트너 오서연을 곁에 두었다. 넥스텍 M&A건은 퀀텀 벤처 캐피털의 최종 투자 승인만을 남겨두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이 인수만 성공하면 그는 막대한 정부 사업을 따내고 도박 빚과 횡령으로 인한 재정적 구멍을 단번에 메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날 밤 그는 에스텍의 성공적인 M&A를 미리 축하하기 위해 청담동의 가장 호화로운 프렌치 레스토랑 르 크리스탈리의 VIP 룸을 통째로 빌렸다. 오서연은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며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자기야, 정말 이 집 음식 최고다. 유진이 그 여자랑 살 때는 이런데 와본 적도 없지. 걔는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랑은 어울리지도 않아. 그녀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유진을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그녀는 내 수준에 맞지 않았어.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야. 서연아, 넌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넥스텍 인수만 끝나면 이 레스토랑 전체를 내게 사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에 완벽하게 도취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캐비아와 트러플이 곁들여진 메인 요리를 즐기려던 찰나. 지훈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울렸다. 발신자는 에스텍의 재무담당 이사 CFO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중요한 순간에 감히 누가 방해를... 무슨 일이야? 간단히 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퀀텀 벤처 캐피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넥스텍 인수건에 대한 투자 전면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상태였잖아. 이유가 뭐야?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부 리스크 관리팀의 최종 검토 결과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대표님,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M&A는 사실상 무산입니다. 지훈의 손에서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피가 빠져나가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오서연이 불안한 듯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철회가 아니었다. 넥스텍 인수는 에스텍의 모든 자원을 끌어모은 그의 목숨줄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이 실패는 연쇄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가 횡령한 자금, 무리하게 일으킨 대출, 그리고 그를 옥죄어오는 도박빚,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할 뇌관이었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재무이색에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라고 소리치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또 뭐야?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재무이사보다 더 심각했다. 대표님, 지금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인가? 아닙니다. 특별 세무조사입니다. 그것도 대표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해외 법인 거래 내역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 중입니다. 지금 회계팀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지훈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M&A 무상과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이 두 가지 재앙이 단 몇 분 사이에 동시에 터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오서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자기야, 국세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괜찮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젠장, 분명 경쟁사 놈들 지시야 넥스텍을 뺏어가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그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치고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국세청까지 동원하다니. 이것은 보통 수준의 공격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유신그룹 전략기획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에스테케 내부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데이터와 함께 국세청 직원들이 에스텍 사무실로 들어서는 CCTV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한유진은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 비서가 방금 가져온 따뜻한 홍차가 놓여 있었다. 아가씨, 보고드립니다. 퀀텀 벤처 캐피털의 투자 철회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강지훈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 비서가 몸이 건조하게 보고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세청 쪽은 예, 우리가 제공한 강지훈의 횡령 및 역외 탈세 관련 정밀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 조사 4국이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유진은 스크린 속에서 허둥지둥 레스토랑을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강지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도 승리의 기쁨도 아닌 그저 당연한 결과를 지켜보는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김 비서님.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마 경쟁사 탓이나 하겠죠. 그녀는 홍차 잔을 들었다. 은은한 베르가못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무능한 고아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요. 그녀의 입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지훈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가 가장 신뢰했던 것들부터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레유 크리스탈의 VIP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웨이터를 거칠게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빌어먹을 당장 회사로 가.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오서연은 비싼 드레스 자락을 구기며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자기야, 나도 같이 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뿌리쳤다. 시끄러워. 당신은 집에 가 있어. 지금 그에게 오서연의 존재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M&A 무상과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그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오만한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에스텍는 지옥으로 변했다. 퀀텀 벤처 캐피털의 투자 철회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라는 연타석 홈런은 회사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언론은 에스텍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뛰어다니며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어 지훈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M&A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손을 댔던 어둠의 세계. 마카오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들이었다. M&A 성공으로 모든 것을 갚으려 했던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점잖았던 독촉 전화가 날카로운 협박으로 변했다. 강지훈 대표, M&A가 엎어졌다면서 당신 지금 우리 돈 떼먹을 생각인가?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국세청의 조사로 인해 그의 모든 개인 계좌는 동결 직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채업자들은 유신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욱 거세게 압박받고 있었다. 유신의 정보팀은 강지훈의 모든 채무관계를 파악했고 이 사채업자들의 상위 조직에 압력을 넣어 강지훈을 극한으로 몰아가도록 조종했다. 이번 주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잘난 펜트하우스에 피바람이 불 줄 알아. 그들은 이제 경고가 아닌 실행을 예고했다. 며칠 뒤 에스텍의 지하주차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의 차를 가로막았다. 공포가 지훈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의 절망은 펜트하우스에서도 계속되었다. 아니,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서연과의 관계는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사치를 감당해 줄 수 없었다. 자기야, 나 이 드레스 사야 하는데 카드가 정지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서연이 백화점 쇼핑백을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술병을 든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에는 광기마저 서렸다. 닥쳐. 그가 고함을 질렀다. 지금 그깟 드레스 따위가 문제야. 다 끝났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라.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책임을 외부로 그리고 가장 만만한 오서연에게로 돌렸다. 내가 무능한 한유진을 버리고 널 선택한 건 내 성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넌 내 돈만 축내는 기생충에 불과했어. 그의 폭언에 오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알던 자신감 넘치고 멋있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린,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오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입에는 침몰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끝났다. 됐다. 그녀의 사랑은 애초에 돈과 성공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기반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경멸과 공포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살 길을 찾아야 했다. 미안해, 자기야. 내가 너무 몰랐어. 그녀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울먹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재빨리 지훈의 서재를 향했다. 그곳에 강지훈의 비밀 금고와 개인 컴퓨터가 있었다. 그녀는 보험이 필요했다. 강지훈이 자신을 버리거나 혹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그의 횡령 내역,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 불법적인 거래 장부. 그것만 있으면 그를 협박하든 혹은 검찰에 넘기고 자신만 빠져나오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강지훈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위스키를 병째에 들이켜고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를 기다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지훈의 거친 코골이 소리만이 펜트하우스를 채웠다. 오서연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지훈의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 그는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치밀함 따위는 없었다. 그는 오만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연결했다. 해외 법인, 자금 이체, 넥스텍 관련 등의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진행 표시줄이 더디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을 느꼈다. 거실에서 지훈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시각 유신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대낮처럼 밝았다. 한유진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와 서재에는 유진이 결혼 생활 중에 보안을 이유로 설치해두었던 초소형 카메라가 남아있었다. 강지훈은 그것을 인테리어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스크린 속에는 오서연이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습과 거실 소파에서 짐승처럼 잠든 강지훈의 비참한 모습이 동시에 떠 있었다. 김 비서가 유진의 곁에 서서 나지막이 보고했다. 아가씨, 오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의 범죄 증거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즉시 현장 요원들을 투입해 막을까요?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 속 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요, 그냥 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건 강지훈의 범죄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서연이 공범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유진은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 강지훈의 오만함, 오서연의 탐욕과 배신. 그들은 서로의 욕망으로 엮인 죄악의 동맹이었고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오서연은 저 자료를 들고 우리에게 거래를 시도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팔아넘기려 하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유진은 마치 체스 마스터가 상대해 다음 수를 훤히 꿰뚫어 보듯 말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물만 걷어 올리면 돼요. 스크린 속에서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 오서연은 황급히 USB를 뽑아 자신의 속옷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날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사실 유진이 들이운 낚싯줄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외부의 거대한 적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동시에 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었다. 국세청 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비리를 드러냈고 주가 폭락으로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까지 예고되었다. 회사는 마비 상태였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강지훈은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피해 펜트하우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뻗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는 듯 했다. 그는 거대한 음모에 빠졌다고 확신했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경쟁사나 넥스텍을 노리던 다른 세력의 소행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텍의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왔다. 대표이사 강지훈의 경영 실패 및 재무비리 의혹에 대한 긴급 안건. 지훈은 이를 갈았다. 그가 핫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은 늙은 의장이 감히 자신에게 칼을 겨누다니.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억지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에스텍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한때 그의 충신이었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경멸과 불신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다. 강 대표, 늙은 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넥스텍 M&A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의 명분을 건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지훈은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퀀텀 벤처 캐피털의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인 투자 철회 때문입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소송을 시끄럽소.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법적 소송 지금 국세청이 회사 전체를 이 잡듯듯 뒤지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요. 당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거요? 지훈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재무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시장 상황을 탓했으며 경쟁사의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끌어내리려는 정적들의 수작입니다. 저 강지훈, 에스테크를 이만큼 키워온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이사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양쪽으로 스르륵 열렸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문 쪽으로 향했다. 지훈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회의실 안으로 장중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인물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유신그룹의 한태준 회장이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태준 회장이 어째서 여기에 에스텍 같은 중소 IT 기업의 이사회에 그가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늙은 의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 한태준 회장은 의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상석에 앉아있던 지훈을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완벽한 블랙 스틸레토 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지훈의 시선이 그 인물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며칠 전 그가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의 아내 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명품 정장, 냉철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그녀를 감싸고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유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회의실 안에 모든 존재를 발 아래 둔 듯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의 뇌가 정지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유진이가 왜 한태준 회장과 함께 혹시 한 회장의 비서라도 된 건가? 말도 안 돼.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김 비서가 한태준 회장의 뒤에서 나타나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늙은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회장님, 이분은 대체...
한태준 회장은 지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하지.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유신그룹 전략기획실 총괄본부장 한유진 이사요. 한유진 이사. 지훈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다. 유신그룹 한유진. 설마 그럴 리가. 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의장이 김비서가 건넨 서류를 황급히 펼쳐보더니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럴 수가. 에스테키의 지분 35%가 유신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요? 언제, 어떻게? 퀀텀 벤처 캐피털의 모회사가 유신 캐피털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이 생명줄이라 믿었던 투자처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을 노린 적의 소나귀였던 것이다. 이사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는 사이 한태준 회장이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부터 이 회의는 에스텍의 최대 주주인 유신그룹의 대리인 한유진 본부장이 주관하겠소. 유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지훈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훈이 앉아있던 상석, 회의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훈과 눈을 맞췄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훈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경멸했던 고아, 그가 쓸모없다고 내팽개쳤던 병풍 같던 아내, 그녀가 유신그룹의 외동딸 한유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그녀가 집을 나가던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며 그가 내뱉었던 냉정한 한마디. 강지훈, 당신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것은 버림받은 여자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유진은 지훈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에스텍의 최대 주주로서 전임 대표이사 강지훈 씨의 해임 안건을 발의합니다. 강지훈의 세계가,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전임 대표이사 강지훈 씨의 해임 안건을 발의합니다. 한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사회 회의실에 팽팽한 정적을 갈랐다. 그 한마디는 강지훈의 뇌리에 박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눈앞에 펼쳐진 이 지독한 악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해임, 네가 감히 나를. 강지훈이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불신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유신그룹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보다 자신이 내쫓았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이 현실이 더 믿기지 않았다.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최대 주주의 해임 발의는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이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지훈을 비난했지만 이토록 급작스럽고 무자비한 몰락은 예상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상석에 선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발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연결했다. 에스텍의 화려한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와 비밀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그것은 강지훈이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피라미드였다. 유진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사님들께서는 강지훈 씨가 회사의 미래라고 주장했던 넥스텍 M&A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모르셨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릴 듯이 냉철했다. 강지훈 씨는 지난 3년간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129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에스텍의 핵심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50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령 회사의 등기 서류, 가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에스텍 내부에서 승인된 지출 결의서가 차례로 떠올랐다. 겨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강지훈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한태준 회장의 두터운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이 악마 같은 년. 그의 입에서 추악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강지훈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은밀한 개인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횡령된 자금이 정확히 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마카오 카지노의 VIP 룸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으로 빠져나간 내역이었다. 강지훈 씨는 이 막대한 횡령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유진의 선언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맙소사, 도박이라니. 그래서 M&A 자금이 부족했던 거군. 강지훈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의 가장 깊은 비밀, 그가 아내였던 유진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왔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유진은 그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넥스텍 M&A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박빚을 갚고 그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유진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하마터면 도박 중독자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했던 강지훈 대표의 민낯입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지훈의 편을 들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지훈을 쏘아보았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다.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도박으로 탕진한 것도 모자라. 그는 궁지에 몰리자 회사의 핵심 자산까지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유진이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었다. 이것은 강지훈 씨가 M&A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내연녀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유진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지훈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젠장 다 틀렸어. 퀀텀 놈들이 투자를 뺐어. 이대로면 난 끝장이야. 방법이 없어. 에스텍의 코어 알고리즘이라도 팔아야겠어. 그거면 이 나라를 떠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서연아, 네가 좀 알아봐. 강지훈은 스크린을 보며 눈을 부릅떴다. 저건 펜트하우스에서 나눈 대화였다. 어떻게? 바로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카페 테라스. 오서연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컴퓨터에서 빼낸 에스텍의 핵심 알고리즘 설계도와 횡령 장부가 담긴 USB를 핸드백 안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IT 전문 브로커에게 넘기고 거액의 현금을 받아 밀항할 계획이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말쑥한 차림의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서연 씨. 네, 맞아요. 물건은 그녀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입니다. 갑자기 카페 안팎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의 테이블로 쇄도했다. 오서연 씨, 산업 스파이 혐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양팔이 붙들렸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브로커는 유신그룹이 심어놓은 함정이었고, 이 모든 상황은 유신의 법무팀과 검찰의 공조하에 진행된 작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으로 USB를 멀리 던지려 했지만 수사관의 손에 즉시 압수되었다. 그녀의 보험은 그대로 그녀의 죄증이 되었다. 다시 에스텍의 이사회 회의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이제 변명조차 할 기력을 잃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네가... 유진은 그의 중얼거림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강지훈 씨는 에스텍의 대표이사는커녕 단 하루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태준 회장 옆에 서 있던 의장을 바라보았다. 의장님, 표결을 진행해 주시죠. 늙은 의장은 땀을 닦으며 황급히 의사봉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신그룹에 대한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럼 나 대표이사 강지훈 씨의 해임 및 이사직 박탈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한태준 회장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곧이어 이사들 전원이 약속이나 한 듯 손을 들었다. 반대표는 없었다. 강지훈 자신조차 손을 들 기력도 의지도 없었다. 가결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강지훈 대표의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강지훈의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유진은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녀가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강지훈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유진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려 했다. 한유진, 이 배신자, 내가 널 거둬줬는데 네가 감히... 하지만 그는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온 에스텍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혔다. 어제까지 그에게 90도로 인사하던 그들이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 사장이야. 그가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가 회의실 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기자들이 아니었다. 방금 전 오서연을 체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지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회의실 안을 돌아보았다. 유진은 여전히 회의실 상석에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증오,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가득했다. 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감정도, 어떤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심연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혔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전날 에스텍 이사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밤새 금융가를 휩쓸었고 새벽이 밝자마자 모든 언론사에 한 면을 장식했다. 충격 단독 스타 CEO 강지훈 500억대 횡령 및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에스텍 구원 투수로 등판한 유신그룹
그 중심에 선 베일의 상속녀, 한유진 본부장. 뉴스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강지훈의 화려한 성공 신화와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대비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끈 것은 그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유진의 정체였다. 지난 3년간 그저 강지훈의 아름다운 고아 출신 아내로만 알려졌던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2 유신그룹 한태준 회장의 유일한 외동딸이라는 사실. 이 극적인 반전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다. 언론은 순식간에 스타 CEO의 배신에서 숨겨진 재벌 상속녀의 처절한 복수극으로 기사의 방향을 틀었다. 불륜으로 아내 내쫓은 남편. 그러나 그녀는 유신그룹의 외동딸이었다. 강지훈. 감히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린 대가. 모든 것을 잃다. 사람들은 강지훈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혀를 내둘렀고 배신을 딛고 일어선 한유진의 냉철한 귀환에 열광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 차가운 서울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구겨진 죄수복으로 바뀌었고 그의 손목을 빛내던 파텍 필립 시계 대신 차가운 수갑 자국만 남았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이자 가장 어리석은 남편으로 전락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한유진, 그 여자가.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의 변호사가 면회를 왔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도 없었다. 대표님, 아니, 강지훈 씨, 상황이 최악입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신그룹 법무팀이 직접 고소주체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합니다. 횡령, 배임, 산업기술 유출 미수. 게다가 오소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강지훈 씨의 지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자 같은 년 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오소연이 훔친 자료가 자신을 협박할 보험이 아니라 자신과 그녀를 동시에 매장할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재산 문제 말입니다. 유신 측에서 에스텍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강지훈 씨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의 펜트하우스,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곳. 오소연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유진을 비웃었던 바로 그곳이 떠올랐다. 펜트하우스, 내 집 그건 안 돼.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 앞 딱지가 붙었습니다. 펜트하우스뿐만이 아닙니다. 차고에 있던 페라리와 롤스로이스, 심지어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모든 것이 동결 및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 그가 한유진에게서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누렸던 부와 명성의 상당 부분이 유신의 그림자 아래 있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유신은 에스텍의 최대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래하던 은행들의 최대 고객이기도 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상 한유진의 손바닥 위에 놓인 모래 아래 불과했다. 그녀가 손을 펴자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회사, 그리고 자유까지도. 절망의 나락에서 강지훈은 비로소 한유진을 떠올렸다. 그가 경멸했던 무능하고 순종적이라 믿었던 아내.
그는 그녀와의 결혼 생활 3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다. 그가 사업 문제로 열을 낼 때도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내오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것을 무지라고 생각했다. 그가 사교 모임에서 그녀를 병풍처럼 세워둘 때도 그녀는 그저 고요한 미소로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그것을 배경 없는 자의 위축감이라 여겼다. 그는 그녀의 그 침묵과 고요함이 사실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3년 전 유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가 딱 한 번 언급했던 아버지의 경고를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때 그는 코웃음을 쳤다. 고아 주제에 무슨 배경 타령이야. 그는 그녀의 그 말을 사랑에 눈먼 여자의 어리석은 기우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태준 회장이 그에게 던진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낙제했다. 그는 유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전리품으로 소유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진이 고아이기에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감히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녀를 모욕하고 내쫓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자의 새끼를 하찮은 고양이로 착각하고 둥지에서 쫓아낸 어리석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유진의 그 마지막 눈빛을 기억해냈다. 당신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던 심연.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심판의 통보였다. 같은 시각 에스텍의 대표이사 집무실. 강지훈의 모든 흔적은 말끔히 치워졌다.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유신그룹 본부장직과 함께 에스텍의 임시 CEO로 공식 취임했다. 언론은 유신그룹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조치와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한유진의 리더십을 극찬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남긴 부실과 비리를 단 며칠 만에 도려내고 유신그룹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 이전을 통해 에스테크를 초고속으로 안정화시켰다. 그녀는 강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넥스텍을 단 하루 만에 유신의 자금으로 완벽하게 인수합병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강지훈은 TV 화면 속에서 에스텍의 CEO로 단상에 선 한유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높은 곳에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넓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를 모든 것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스텍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지훈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증거, 인멸교사 등 헤아릴 수 없는 죄목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죄질의 악랄함은 동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한때 스타 CEO로 불렸던 남자의 오만한 신화는 그렇게 차가운 법정의 판결봉 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의 공범이었던 오서연 역시
산업기술 유출 미수와 배임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결국 탐욕의 대가로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한유진은 조용히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녀의 방문은 그 누구의 강요도, 심지어 아버지 한태준 회장의 권유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배신과 분노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한 페이지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닫아버리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면회실. 투명하지만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유진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차림이었고 그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면회실로 들어선 남자의 모습은 처참했다. 강지훈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는 불과 몇 달 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푹 꺼진 눈, 며칠은 깎지 못한 듯한 수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 그는 면회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진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유진, 당신이 여길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도 찾아낼 수 없자 더욱 절망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유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아이처럼 울먹이기 시작했다. 내가 오만했어. 눈이 멀었지. 당신이 유신의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니, 그걸 몰랐더라도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어떻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뒤늦은 참회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어리석은 계산, 착오에 대한 한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크릴판에 손바닥을 대며 애원했다. 제발 용서해줘. 유진, 단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 아버지한테, 한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나 이대로 15년은 여기서 썩을 순 없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그의 애원은 비굴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녀를 이용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버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과거에 유약하고 마음 여린 한유진이기를, 자신의 눈물에 흔들리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유진은 그의 비참한 연극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처럼 낮고 단단했다. 강지훈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용서는 당신이 내게 구할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파멸시킨 에스텍의 직원들, 당신의 거짓말에 속았던 투자자들,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영혼에게나 구해야 할 문제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냉철한 사실, 관계의 확인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유진은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결과예요. 당신의 오만함과 끝없는 탐욕,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만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그의 면전에 던졌다. 당신은 유신그룹의 힘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추악함에 무너진 겁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나를 가진 것 없는 고아라고 경멸했죠. 내가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다고 믿었기에 감히 나를 그렇게 짓밟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내 배경이나 유신의 돈이 아니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두려워했어야 하는 건 당신이 버린 그 여자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얕봤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강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절망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유신그룹의 상속녀라는 로또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 한 인간의 신뢰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이토록 참혹하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내가 집을 나오던 날 밤 당신에게 말했죠.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강지훈이 고개를 들어 무언가 절박하게 외치려 했지만 소리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 당신은 남은 15년, 아니 평생을 그날 밤을 후회하며 살게 되겠죠. 하지만 나는, 유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굳게 닫힌 철문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분리했다. 강지훈의 절규가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달이 지났다. 에스테크는 유신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유진의 탁월한 경영 능력 하에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강지훈의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유신 에스테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는 유진이 인수한 넥스텍의 보안 기술과 유신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업계 1위의 토탈 IT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에스테크의 정식 대표이사 CEO로 취임한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은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두에게 인정받는 젊은 리더였다. 에스테크 신사옥의 최상층, CEO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질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유진은 방금 막 중요한 해외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단하구나. 유진아, 강지훈 그놈이 망쳐놓은 회사를 이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키워낼 줄이야. 네가 자랑스럽다.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오만한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웠을 뿐이에요. 아버지. 거짓과 탐욕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죠. 저희는 이제 진실과 실력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다시 세운 거니까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강지훈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고통이 아닌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유신그룹의 딸이라는 굴레와
강지훈의 아내라는 상처에서 벗어나 한유진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었다. 그녀는 사랑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되찾았다.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으로 열어갈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여명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다.